안녕하십니까. 라인 API 게이트웨이의 진화 과정에서 경험한 좋은 설계의 복리 효과에 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발표자를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라인 채널 플랫폼 팀의 김기환입니다. 2020년도에 라인 플러스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쭉 채널 플랫폼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중에 말씀드릴 문 프레임워크 개발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라인 채널 플랫폼 팀의 신예진입니다. 2018년도 라인 플러스에 입사하여 2019년도 채널 플랫폼 팀에 합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라인 채널 플랫폼이 어떤 시스템인지 소개하고 이후 저희가 마주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어떤 변화와 수확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채널 플랫폼을 한 줄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라인의 기능을 외부와 내부 서비스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단일 진입점입니다. 저희는 라인의 다양한 기능을 REST API로 추상화하고 인증과 인가를 적용해 허가된 서비스만 접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인은 하루 1억 명이 사용하는 대규모 서비스입니다. 이를 지탱하는 서버들 수많은 컴포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만약 각 컴포넌트가 인증과 인가를 따로 구현한다면 일관성을 지키기도 어렵고 유지보수 비용도 매우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인의 API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며 인증, 인가, 트래픽 제어와 같은 공통 기능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널 플랫폼은 라인과 함께 만들어져 왔고 어느덧 15살이 되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능이 하나씩 추가되며 현재는 700개가 넘는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API를 사용하는 서비스 역시 어느새 1,4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규모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300억,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인데요. 바로 채널 플랫폼이 하루 동안 처리하는 요청 수입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규모가 달라지면 적용되는 법칙도 달라집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잘 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면 어느 순간 그 당연함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겪은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성능 문제와 사람 사이의 문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이야기할 문제는 성능과 안정성입니다. 채널 플랫폼은 스프링 웹 기반으로 톰캣에 배포했습니다. 톰캣은 전형적인 동기식 모델인데요. 요청 하나를 처리하려면 스레드 하나가 필요합니다. 스레드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어서 최대 개수를 정해두고 운영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업스트림 하나가 느려지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요청들이 스레드를 더 오랫동안 점유하게 되고 대부분의 스레드가 느린 업스트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서버는 멀쩡한 새로운 요청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스레드 비지라고 알려진 이 현상은 채널 플랫폼에서 가장 자주 겪던 장애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채널 플랫폼은 라인의 중앙 집중형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이기도 했습니다. 채널 플랫폼은 여러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 다시 여러 업스트림으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업스트림 하나가 느려지면 전체가 영향을 받곤 했습니다. 전형적인 연쇄장애였습니다. 업스트림마다 서킷 브레이커를 적용해서 빈도를 많이 줄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스프링 웹이나 톰캣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저희 시스템의 특성과 그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기술 스택의 특성이 잘 맞지 않았던 것이죠. 다음 문제인 사람 사이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채널 플랫폼은 어떤 요청을 받고 어떤 응답을 반환할지, 백엔드 서비스와는 어떻게 통신할지 등을 모두 코드로 직접 구현했습니다. 사실상 기존 서비스의 API를 한 번 더 감싸서 새로운 채널 API로 제공하는 작업에 가까웠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개발자가 채널 플랫폼을 만들고 유지 보수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기준과 방식들이 조금씩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채널 플랫폼은 플랫폼인 동시에 서비스기도 한 조금은 이중적인 컴포넌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팀 자체가 병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채널 API를 추가한다는 것은 결국 채널 플랫폼에 새로운 코드를 구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아무리 간단한 API라도 추가하려면 반드시 저희 팀을 거쳐야 했습니다. 요구사항은 계속해서 쏟아졌지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병목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과거의 어느 날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슬랙 메시지로 하나 옵니다. 안녕하세요. 푸 API 하나만 추가해 줄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API 하나가 필요해진 거죠. 네, 그럼요. 보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API는 비즈니스 룰이 좀 있어서요. 도메인 스펙도 같이 공유 드릴게요. 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팅 한번 잡을 수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API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API를 만든 사람에 가까운 수준으로 시스템과 데이터를 이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만든 기능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API 하나에 회의가 몇 번씩 열리기도 했고 심한 경우에는 여러 명이 함께 붙어서 개발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스펙을 이해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코드를 구현하고 테스트를 작성하고 로컬에서 검증한 뒤 PR을 올립니다. 그 다음 팀원 리뷰를 받고 문서까지 작성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API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릴리즈할 수 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프로덕션 배포까지 몇 주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문서도 위키에 수동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성자마다 형식이 달랐고 코드 변경이 문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불일치가 생기면서 문서의 신뢰도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개발이 끝나고 프로덕션에 배포하면 이제 운영 단계입니다. 채널 플랫폼에는 별도의 플랫폼 운영팀이 있습니다. 운영팀의 업무 중에는 클라이언트가 API를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사용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API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운영팀은 주로 문서 기반으로 API를 이해하고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개발팀과는 다른 소스 오브 트루스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같은 API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해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영팀이 API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서비스 개발팀과 채널 플랫폼 개발팀을 모두 불러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능과 안정성의 문제, 다른 하나는 사람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문제처럼 보였지만 저희는 따로따로 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세운 가장 큰 목표는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과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었죠. API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일은 그 도메인을 제일 잘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기고 저희는 게이트웨이 플랫폼 자체를 더 좋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즉, 새로운 API를 추가하는 데 드는 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바로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채널 플랫폼은 30만 줄이 넘는 코드로 이루어진 대규모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코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추상화입니다. 사실 API 게이트웨이가 하는 일의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특정 경로로 들어온 요청을 받아서 특정 백엔드 서비스로 전달한다. 나머지는 여기에 인증이나 렌 리밋과 같은 기능을 덧붙이는 구조입니다. 이런 부가 기능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핵심을 구조화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스펙입니다. 스펙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코드도 스펙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구현 세부 사항이 함께 들어가다 보니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해석의 여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연어를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물을 선택했습니다. 야물은 사람이 읽기에도 어렵지 않고 특히 기계가 읽기에도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야물을 읽어서 HTML 문서를 생성할 수도 있고 마크다운으로 변환해서 LLM의 프롬프트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의 스펙을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스펙이 곧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가 되는 구조입니다. 스펙을 코드보다 앞에 두기로 했으니 이제 그 스펙을 제대로 다룰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API 게이트웨이들도 살펴봤지만 저희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실버 블릿은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희가 정말 만들고 싶었던 것은 API 게이트웨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채널 플랫폼 팀이 병목이 되지 않는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접 만들었습니다. 문이라는 선언형 스펙 기반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왕 새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김에 저희가 일하는 방식도 다시 함께 설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이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스펙이 실제로 어떤 API 게이트웨이가 되는지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 4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선언성입니다. API 게이트웨이 동작을 코드가 아니라 야물 스펙으로 표현합니다. 둘째, 동적 재구성입니다. 서버를 다시 띄우지 않고도 동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정말 큰 편의성을 가져다 둔 기능입니다. 셋째, 확장성입니다. API 게이트웨이의 핵심 동작은 단순하지만 그 위에 올라가는 기능들은 서비스마다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능을 언제든 직접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넷째, 고성능입니다. 라인이 만든 오픈소스 비동기 프레임워크인 아르메리아를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덕분에 느린 업스트림이 스레드를 오래 붙잡는 문제를 줄이고 연쇄 장애의 위험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문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기 전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스펙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펙은 API로 들어온 요청을 라인 단위로 전달하는 설정입니다. API 게이트웨이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야물 몇 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컨트롤러와 서비스 레이어를 만들고 백엔드와 통신할 HTTP 클라이언트까지 구현해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야물 몇 줄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실제 API 게이트웨이는 요청을 전달만 하지 않습니다. 문에서는 로깅이나 인증과 같은 기능들을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플러그인스에 로깅 플러그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추가하면 이 라우트를 지나는 모든 요청과 응답이 로그로 기록됩니다. 이처럼 문에서는 야물 몇 줄로 필요한 기능을 조합해서 하나의 API 게이트웨이를 구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물 스펙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 스펙이 실제로 어떻게 API 게이트웨이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문은 사실 API 게이트웨이 서버 자체라기보다는 게이트웨이를 구성하는 오케스트레이터에 가깝습니다. 위쪽은 데이터 플레인입니다.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고 아르메리아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거쳐 백엔드 서비스로 전달됩니다. 실제 트래픽 처리는 모두 이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아래쪽은 문의 영역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야물 스펙은 설정 객체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문은 이 설정들을 기반으로 데이터 플레인을 구성합니다. 설정은 센트럴 도그마나 파일 시스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즉, 문은 직접 요청을 처리하기보다는 어떤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의하고 조립하는 컨트롤 플레인입니다. 덕분에 트래픽 처리 로직과 설정 관리 로직을 분리할 수 있었고 동적 재구성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설정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의 설정은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하는 일을 질문으로 바꿔보면 더 쉽습니다. 첫 번째, 어떤 요청을 받을 것인가? 이 역할을 라우트와 API가 함께 담당합니다. 어떤 경로와 메서드를 받을지, 그리고 그 요청을 어떤 API로 해석할지를 정의합니다. 두 번째, 어디로 보낼 것인가? 요청을 실제로 처리할 백엔드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이 역할을 업스트림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부가 동작들은 플러그인으로 표현합니다. 이제부터는 각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우트입니다. 라우트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요청을 누가 처리할지 결정하는 설정입니다. 메서드와 경로를 보고 요청을 식별하고 연결된 업스트림으로 전달됩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API 게이트웨이로 일반적인 웹 서버의 라우팅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 서비스에서는 여러 엔드포인트가 같은 업스트림이나 인증 정책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비스에서는 예를 들어 API 아래에 get API users post API users 같은 식입니다. 이걸 엔드포인트마다 반복해서 적으면 스펙이 금방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문에서는 라우트를 프리픽스 형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엔드포인트들이 공통 설정을 함께 쓰도록 묶는 거죠. 저희는 이런 라우트를 베이스 라우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라우트만으로는 REST API를 표현하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문에서는 API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API는 엔드포인트 하나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다이렉트 라우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대신 REST API에 대한 오픈 API 스펙에 가까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API는 베이스 라우트 위에서 동작해서 업스트림이나 플러그인 설정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API에서 다른 업스트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V1 아래에 있는 API라도 어떤 API는 REST 서비스를 호출하고 어떤 API는 gRPC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스트림입니다. 보통 업스트림이라고 하면 백엔드 서버 주소를 떠올리실 텐데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입은 HTTP 업스트림입니다. 요청을 받아서 백엔드 서비스로 전달하는 일반적인 API 게이트웨이 형태죠. 그런데 문에서는 업스트림을 조금 더 넓게 봤습니다. 저희는 업스트림을 응답을 만드는 컴포넌트로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은 정적 파일을, 얼리 리턴은 고정된 응답을 반환합니다. 시퀀셜은 여러 업스트림을 순서대로 호출합니다. 여러 백엔드 API를 조합해서 새로운 API를 만드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롤링 업데이트는 트래픽을 비율로 나눠서 보내는 업스트림으로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결국 문에서는 업스트림을 단순히 어디로 보낼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응답을 만들까에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라우트, API, 업스트림과 같은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컴포넌트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연결되어 동작할까요? 문은 아르메리아의 리액티브 스트림즈 위에서 동작합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서버를 거쳐 라우트와 API를 지나고 업스트림을 통해 백엔드까지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전달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DATA라는 글자도 바로 이 흐름을 나타냅니다.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청크 단위로 스트림을 따라 흘러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굳이 전체 바디를 메모리에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우팅이나 플러그인 동작들은 대부분 헤더만 읽어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메모리 적재를 줄인 덕분에 단위 시간 처리량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떤 요청을 받아서 어디로 보내는, 그리고 그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럼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기아님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진행할 김기환입니다. 사실 라우트링과 업스트림만 있어도 요청을 백엔드로 전달하는 기본적인 프록시 기능은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PI 게이트웨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우팅 외에도 중간에 처리해야 할 공통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에서는 이러한 공통 관심사를 플러그인 구조로 분리했습니다. 각 플러그인은 전체 흐름을 감싸는 데코레이터 패턴으로 동작합니다. 요청은 플러그인을 차례대로 통과하며 처리되고 응답은 역순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플러그인들입니다. 각 플러그인을 본연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잘게 쪼갰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인증만 있으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요청이 올바른 형태인지 검증하고 싶어지고 서비스가 커지면 문제 추적을 위해 로깅이나 매트릭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트래픽이 늘어나 장애를 겪기 시작하면 서킷 브레이커나 리트라이를 더하는 시기죠. 응답 형식을 바꿔야 할 때는 매핑 플러그인을 가져다 붙이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요구사항이 늘어날 때마다 기존 코드를 수정하는 대신에 레고 블럭처럼 플러그인들을 조합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제공하는 플러그인만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언제든지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다면 언제든 직접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아무리 잘 설계하더라도 모든 요구사항을 완벽히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백엔드에서 특정 필드를 골라내거나 제이선의 구조를 살짝 바꿔서 내려줘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렇다고 이런 자잘한 포맷 변경이 있을 때마다 매번 플러그인을 새로 만드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플러그인도 결국 코드였거든요. 야물로 기껏 구조화했는데 다시 코드로 회귀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을 위한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만들었습니다. 플러그인은 공통 동작을 정의하고 세부 동작은 익스프레션 랭귀지에 맡기는 식입니다. 슬라이드의 매핑 플러그인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응답을 받아서 원하는 필드만 추출하고 그걸 다시 필요한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익스프레션 랭귀지는 JQ 스타일의 데이터 매핑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이선의 복잡한 매핑도 비교적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API 스펙과 더 밀접하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API 스펙의 스키마와 실제 요청 응답 트래픽을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이 단순히 JSON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키마로 정의된 데이터인지까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을 보시면 ID 필드에 X라인 ID 인크립션이라는 속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속성은 단순한 설정 값이라기보다는 이 필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값은 일반적인 문자열이 아니라 암호화가 필요한 식별자라는 사실을 스키마에 선언한 것입니다. 플러그인은 이런 선언을 해석해서 동작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을 처리하다 해당 스키마를 발견하면 필드를 자동으로 암호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데이터의 특성을 구형 코드가 아니라 스키마에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키마가 단순히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역할을 넘어서 데이터의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플러그인 입장에서도 개별 API나 필드 이름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가 선언되어 있는지만 알면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민감 정보 마스킹이나 요청 응답 검증 같은 횡단 관심사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API를 하나 추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PR을 머지하는 작업은 깃떡과 같은 깃 저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변경이 어떻게 API 게이트웨이까지 반영되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은 설정 데이터 소스를 프로퍼티 소스라는 추상화 계층으로 관리합니다. 프로퍼티 소스는 파일 시스템일 수도 있고 외부 설정 저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센트럴 도그마라는 중앙 설정 저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은 이 저장소의 변경 이벤트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커밋이 반영되면 센트럴 도그마는 해당 변경을 동기화한 뒤 문에 이벤트를 전달해 줍니다. 문은 센트럴 도그마에서 설정을 읽어와서 전처리한 뒤 설정 객체로 바인딩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르메리아의 라우팅을 실시간으로 갱신합니다. 그러면 이후 들어오는 요청들은 새로운 설정을 기반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트래픽을 처리하는 것은 아르메리아인 거고 문은 그 위에서 설정을 관리하고 조립하는 오케스트라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요청을 식별하는 라우트와 API, 요청을 전달할 목적지를 나타내는 업스트림, 그리고 그 중간에 실행할 동작을 정의하는 플러그인까지 문은 이러한 추상화 위에서 API 게이트웨이를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문이 실제로 저희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어느 그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후 API 하나 추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지만 이제 저희의 대답은 달라졌습니다. 이 가이드를 보시고 PR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이제 API를 추가하는데 저희 팀이 직접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저희는 반복되는 요청을 하나의 표준 워크플로우로 정리했습니다. PR을 만드는 과정 자체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누가 PR을 만드는지와 PR에 무엇이 담기는지는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저희 팀만 API를 변경할 수 있었던 이유는 API가 자바라는 낮은 추상화 계층의 표현 방식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야물 기반의 구조화된 스펙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팀 외부의 사람들도 컨트리뷰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개발자만 리뷰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운영팀도 리뷰에 참여합니다.
개발자들은 볼 수 없었던 운영 관점의 이슈도 사전에 미리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된 스펙은 다른 곳에서도 사용됩니다. 문서도 여기서 만들어지고 AI가 사용하는 정보도 여기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API를 바꾸는 과정이 특정 팀의 작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공통된 프로세스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흐름에서 또 하나 중요했던 변화는 PR 단계에서부터 실제와 가까운 환경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스펙 변경 PR이 올라오면 그 PR을 기반으로 임시 환경이 배포됩니다. 아직 베타에 반영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변경된 사양을 적용한 서버를 실제로 실행해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여기에 API 문서도 함께 렌더링 되기 때문에 팀원들은 PR에 포함된 문서를 보면서 변경 사항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뷰어 입장에서도 야물이나 스펙 디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 환경과 생성된 문서를 함께 확인하면서 리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더 안전한 협업 구조를 만들게 된 셈입니다. 이제 그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소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성능이나 운영처럼 바로 보이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조가 바뀌자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활용들도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보였던 변화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확, 바로 나왔던 변화들입니다. 그건 바로 성능이었습니다. 같은 서버를 기준으로 처리량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서버 수를 늘리지 않고도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얻은 것은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채널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는 연쇄 장애였습니다. 예전에는 업스트림 하나가 느려지면 그 역량이 전체 서비스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가 느려져도 문제 없습니다. 요청을 작은 단위로 처리하고 진행 중인 요청이 더 이상 스레드를 점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장애가 전파되지 않고 역량 범위가 해당 업스트림으로 제한됩니다. 두 번째 소확은 예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시스템을 바꾸고 나니 가능해진 변화입니다. 두 번째 소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문서화입니다. 예전에는 API 문서를 위키에 직접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구형과 문서를 각각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문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에서는 API 정보가 모두 스펙에 담겨 있습니다. 덕분에 별도의 문서 작성 과정 없이 스펙만으로 API 레퍼런스 사이트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서 구조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지원하기 위해 서버 드리븐 UI를 도입해서 사용자 측에서 UI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버 단에서 UI를 구성하면 프론트엔드의 리액트 엔진이 적절한 UI 컴포넌트로 렌더링 해주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서는 자연스럽게 동기화될 수 있었고 개발자가 문서를 관리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운영에서도 동기화된 문서 사이트를 사용하면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API를 추가하든 변경하든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스펙입니다. 그러면 문서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도 거기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더 이상 팀마다 다른 기준으로 API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스펙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스펙이 저희의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스펙이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가 된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스펙도 야물 문서일 뿐인 건데 코드를 수정하고 야물 수정을 잊어버리는 거면 똑같이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위키를 API 문서로 사용하던 시절에는 문서와 실제 구현이 다른지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API가 700개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모든 문서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오늘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내일도 동일하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물로 작성된 스펙은 API 게이트웨이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흐르는 트래픽과 스펙을 자동으로 대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펙은 문자열을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 트래픽에서 숫자가 들어오고 있다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API 오너에게 알려주기만 하더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스펙의 불일치를 능동적으로 탐지하고 알려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수백 개가 넘는 API 전체에 대해서 말인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는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불일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훨씬 빠르게 탐지하고 다시 올바른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소확입니다. 처음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시스템의 구조화 덕분에 달성할 수 있었던 성과입니다. 네, AI입니다. 처음 문을 설계할 때만 하더라도 AI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변화를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채널의 수백 개 API를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이미 구조화된 API 스펙이 존재했기 때문에 AI 지원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API 스펙을 마크다운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 제미나이는 채널 API 문서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질문 중 상당수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API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API가 너무 많으니 사용자들이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미나이가 그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한 응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반복적인 API 안내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저희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MCP 서버도 만들었습니다. MCP를 통해 개발자의 개발 환경 안에서 직접 코드 작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로드 코드와 같은 도구 안에서 채널 플랫폼의 API 스펙을 MCP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API 호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같습니다. 문에서 사용하던 스펙을 MCP 프로토콜로 제공했을 뿐입니다. 이미 구조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MCP 프로토콜로 변환하는 것은 진입 장벽이 낮았습니다. 처음에는 API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기 위한 스펙이었지만 이제는 AI가 API를 이해하고 개발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는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성과였습니다. 지금까지 문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얻은 수확들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API를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추가하기 위한 도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희가 실제로 바꾼 것은 API에 대한 지식이 관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저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얻은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컨시스턴시입니다. API가 많아지고 팀이 늘어날수록 모두가 같은 기준을 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예전에는 그 기준이 코드, 문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기준을 스펙으로 모았고 API에 대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럭처입니다. 단순히 형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이해하던 규칙을 기계가 읽고 검증하고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레버리지입니다. 기준이 구조화되자 하나의 소스를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스펙으로 게이트웨이를 실행하고 문서를 생성하고 AI와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원 소스 멀티 유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얻은 핵심은 지식을 구조화하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접근 방식이었던 겁니다. 좋은 설계의 복리 효과, 오늘 발표의 제목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좋은 설계란 API 게이트웨이를 스펙이라는 시스템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스펙이 여러 가치로 돌아왔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구조화된 정보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